안녕하십니까. 오늘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향기인문학센터의 교양인문학 강좌 특강을 맡은 김원명이라고 합니다.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불교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불교학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려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에 처음 불교가 수입된 이래로 고려 및 조선을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종교 혹은 철학으로서의 불교를 학문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말로 이야기하고 묻고 따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것인지, 그리고 묻는 이 스스로의 의식이 없다면 그것이 누구 것인지, 이런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인들의 불전 번역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후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번역 불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조선의 연속선상에 있던 대한제국이 몰락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역설적이게도 식민지 국민이 한글을 사용하고 또 불전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글로 표기하게 되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불전은 아직 연구자들이 읽고 사용하며 논문에 인용하며 논하는 정본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각 시대에 맞게 우리말에 맞게 번역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생적 지혜 전통이 불교의 무엇으로 혹은 불교의 무엇을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고대 한국인들이 불교를 도입할 당시 불교를 어떻게 격의했을까를 고민하려고 했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의 별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상은 불교를 이해하는 이해 틀이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 안에 내재한 천명 내지는 천성의 고귀함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불교에서의 불성과 또 불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 불교학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학은 19세기 유럽인들에 의해 창안된 부디즘에 대한 일본인들의 번역으로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19세기 이전 유럽인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불교도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해외 선교 활동을 위해 집필한 글들로부터 불교 관련 지식을 얻다가 19세기 들어 번역된 경전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불교를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오리엔탈리즘의 시각과 태도를 가진 유럽적인 방식인 부디즘으로 창안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박진영 교수는 19세기 유럽 정신과 불교와의 만남에는 그 내적 구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민지 지배자인 유럽이 식민지 피지배자의 종교와 철학의 만남. 둘째, 데카르트 이후 근대의 생각하는 자아와 불교의 무아가 만남. 셋째, 유럽의 형이상학 전통과 불교의 반형이상학적 태도의 만남. 이 세 가지로 박진영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베철러는 19세기 유럽에 불교학이 탄생하게 된 주된 배경으로 이성주의적 계몽주의의 등장, 또 종교적 권위의 쇠퇴,
그리고 식민지주의의 강화라는 세 가지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철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840년까지 부처는 인도의 신전에 존재하는 하나의 신화적 존재로 여겨졌다. 그리고는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부처는 예수와 놀랄 정도로 유사성을 지닌 역사적 인물로 부각되었다. 그와 더불어 교회는 당시의 자체 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온 이 완벽한 적수와 대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죽었다고 주장하여 탈근대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니체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럽의 붓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19세기 유럽에서 유럽의 근대가 가진 모순을 극복하려는 탈근대의 색조와 함께 부디즘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영미권의 초기 불교학자들은 리즈 데이비스 그리고 그의 부인과 함께 빨리 경전협회를 통해서 스리랑카 불교를 통해 남방 불교를 만났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1881년에 창립한 빨리 경전협회를 통해 죽을 때까지 총 94권, 총 2600쪽 이상을 번역했는데 그는 불교가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종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순일 교수에 따르면 이들의 영향으로 많은 불교학자들이 아직까지도 남방의 테라와다의 빨리 3장이 붓다의 본래 가르침에 가장 가깝고 그래서 가장 순수한 불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근대가 일본을 통해 번역되고 해석되며 수입된 과정에서 당시 유럽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탈근대적 색조를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한종교로서 이해된 부디즘이 유럽의 근대로 이해되어 불교학이란 한자로 번역되고 해석되며 우리나라에도 수입된 것입니다. 한국의 근대 불교학에 있어 최초의 근대적인 의미의 학술서적으로 기념비적 연구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한국 불교사 전체의 계통적 흐름을 시기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어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입된 근대 불교학의 연구 방법론은 바로 문헌학과 역사 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연구 방법론으로 연구되어 엄밀한 사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 서술을 하면서도 저자의 불교 해석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책의 연구 방법론은 한국 불교학 연구에 있어 표준의 초석을 다졌고 20세기 이후 한국에서 불교 문헌 및 금성문 자료가 집성되고 또 연구가 축적되면서 한국 불교 전체 역사와 전통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은 한국어가 아닌 한문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인용도 한문 원문을 그대로 썼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2010년에 8권의 현대 한국어로 번역 및 주석되기 전에는 일부 불교 전공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독자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국 불교학의 정체성에 대한 현대적인 자각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 학계에서 한국 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규정은 역시 육당 최남선 선생의 통불교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권상로 선생이 한국 불교사를 분리와 통일의 두 관점에서 체계화하는 과정에 원효불교를 통불교란 용어로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먼저 규정을 하고 있죠. 최남선의 통불교론 주장은 바로 이 그 다음 해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어서 김경주라든지 허용호 선생, 그 다음에 김영수 선생 같은 분들이 통불교 전통을 한국 불교의 특색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7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즉 해방 이후에 조명기, 박종홍, 민영규, 이기영 선생 등등으로 이어졌고 이런 주장이 학술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유학을 마치고 서울대 철학과에 부임한 심재룡 선생이 80년대 들어서 이 통불교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대에까지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재룡 선생에 따르면 최남선의 통불교론은 당시 일제 식민 지배 속에서 다카시 도루의 이조 불교와 같은 일본인 일부 학자들의 책에서 한국 불교에 대한 식민지적 인식의 폄하에 대한 반발, 그런 반발로서 한국 문화와 한국 불교의 역사성과 그 성취를 드러내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심재룡의 의견에 공감하고 계승하고 있는 버스웰 교수는 한국 불교사를 한국 불교라는 민족적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근대 한국 불교의 정체성 만들기에 출발점이 최남선의 통불교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8년도입니다. 이봉춘 교수는 심재룡 교수류의 한국 불교의 성격 규정에 대한 반성적 문제 제기가 한국 불교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면서도 최남선의 통불교론 외에 또 조명기의 총화불교론 등으로 규정하는 한국 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심재룡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조은수 교수는 이제 심재룡 교수와 버스웰 교수와 결을 같이 하면서 커틀러의 연구와 그 다음에 독일인 조르겐센의 연구를 근거로 해서 통불교라는 용어는 메이지 시대의 일본 불교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였고 최남선이 일본에 머물 당시에 일본에서 쓰던 용어를 한국 불교의 장점을 선양하기 위한 용어로 차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심재룡 교수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조은수 교수는 키틀러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은수 교수는 시대를 뛰어넘는 한국 불교의 보편적 특성을 찾기보다는 한국 불교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과 그에 따른 다양한 성격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서 저절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모습의 윤곽이
즉 정체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아이러니한 것은 메이지 시대 불교도들이 통합주의적인 불교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본의 13세기의 화엄종 승려인 교넨에 주목해서 통불교라는 용어를 구성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교넨은 교넨의 그런 그 총화 또는 통합적인 사유 또는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죠. 이런 사유가 그 이후에 널리 퍼지긴 했지만 교넨은 바로 신라의 원효 스님의 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원효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원효의 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효의 핵심 사상은 일심과 화쟁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최남선의 통불교론으로 태어난 거죠. 이와 같은 한국 불교학 정체성에 대한 담론과 무관치는 않지만 결을 달리하는 담론이 한국 근대 불교학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 불교의 근대 혹은 근대성과 관련된 한국 근대 불교가 문제시되었습니다. 근대와 탈근대에 대한 불교학 외에 한국 학계 논의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그것이 불교학계도 이어졌던 것이죠. 1996년에 김경집 교수의 근대 불교의 연구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 이후에 한국 근대 불교학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진행된 한국 불교학계의 반성 및 전망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낸 이들은 다음과 같은 분들입니다. 1998년도와 2006년도에 논문을 내신 김광식 교수, 그 다음에 2001년에 심재관 선생님, 또 2003년에 권영택 선생님, 2005년, 2012년에 이민용 선생님, 그리고 2006년과 2012년에 조성택 교수님, 그 다음에 2007년에 황순일 교수님, 또 2007년에 이재헌 선생님, 또 2008년에 이봉춘 교수님, 또 김기종 선생님, 또 2008년에 신규탁 교수님, 또 2009년에 박재현 교수님, 2010년에 김종인 교수님과 허우성 교수님, 또 2010년, 2011년에 이어서 김용태 교수님, 또 송현주 선생님의 2012년 연구, 그 다음에 김원명 교수의 2016년에 2편 등등입니다. 이 특강 제목에서는 근대가 빠져 있습니다. 즉 한국 불교학 어디까지 왔나? 다시 말해 이 특강에서는 근대 혹은 근대성이 더 이상 관심의 주요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인들의 불교학을 한국 불교학이라고 보고 이 글에서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이요.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에 처음 불교가 수입된 이래로 고려 및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종교 혹은 철학으로서의 불교를 학문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 번역이 없으면 스스로의 주체의식이 없으면 그런 우리말 이해가 없는 한국 불교학이라면
그것이 한국 불교학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뭔가 완전하지 않은, 뭔가 반쪽짜리 한국 불교학 같은 느낌이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불전의 한글 번역 어디까지 왔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학의 현대화에는 현대 한국어와 한글로의 번역이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번역은 과거의 언어와 문화를 현대의 언어와 문화로 번역하는 것이며 불교를 학문 대상으로 생산하고 소비한 과거 지식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현대 학문의 대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학자들과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보통 교양인들의 언어와 문화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번역이 필요한 이유는 언어적인 차이의 문제도 있고 또 종교, 사회,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온전한 번역은 대상언어 사회와 원언어 사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가능합니다. 즉, 두 대상언어 사이의 사회, 문화적인 수준과 종교, 철학 수준이 비슷해야 어느 정도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각 사회의 지적인 전통이 비슷해서 대상언어의 어휘와 원언어의 어휘가 충분하면서도 번역을 이해할 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언어 사회의 포용적인 사회 정치적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번역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말과 일치하는 글말 문자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로의 불전 번역의 역사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유럽의 그것과도 다르고 중국의 그것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들을 거시적으로 알 수 있는 연구물은 아직 마땅한 것 같지 않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 도입 당시 고대 한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회였습니다. 이 시대의 나라들은 글말로는 한문 사회였고 입말로는 고대 한국어 사회였습니다. 이들은 글말인 한문 불전을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입말로의 번역은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고대 한국어를 구사하며 고대 한국어로 사유하며 이두 표기를 한다든지 향찰 표기를 한다든지 구결을 붙인다든지 하는 정도에서 한문 불전이 고대 한국어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원효는 열반경 종유에서 열반의 번역 가능성과 번역 불가능성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화하나가 열반으로 음역된 한역과 정멸 그리고 멸도로 의역된 한역을 설명하면서 깨달음 혹은 깨침에 해당하는 고대 한국어로의 의역을 이해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 원효 기신론소에서 부처님 말씀인 원음을 둥근 소리를 보편적인 소리를 이름 한 소리로 해석하고 또 다른 종류 중생이 각기 인연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중음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은 부처님의 원음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도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원음의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각각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원효의 아들 설총은
국영을 우리말로 읽어 학생들에게 강론을 했다든가 경서를 우리말로 읽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두를 정리하고 집대성했다는 것을 통해서 번역에 대한 고전적인 고민들이 있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원효 시대의 불전에 나타나는 일심을 한마음 혹은 하나인 마음 혹은 하느님 마음 등등의 고대 한국어로 이해했다면 일심의 일을 하나, 하느님에 대한 대상 언어로 또 그 대상 언어의 문화, 종교, 사상을 통해 번역해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까지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 언어 사회의 포용적인 사회 정치적 구조가 있었습니다. 또 동아시아에 통용되던 한문이라는 글말 번역이 이미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를 거치며 많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신라와 고려에도 도입되어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 소수의 지식인만이 읽고 이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입말 번역을 기록할 완벽한 문자 체계가 우리나라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가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후에 본격적으로 입말 한국어로 기록된 번역 불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후에 50년간 출판된 책들 가운데 불경 언해 출판물이 60%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세종이 수양대군에게 1449년 능엄경을 번역하라고 명을 해서 언해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1461년 8월 22일에야 능엄경의 언해를 마쳤고 세조는 교소관에 명해서 같은 해 10월 활자본으로 간행해 반포했습니다. 이후 1461년 설치된 간경도감에서 능엄경 언해, 목판본이었죠. 그 다음에 법화경 언해, 금강경 언해, 반야심경 언해, 원각경 언해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불전을 중세 한국어로 번역, 출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하려는 시대를 앞서간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과 그의 아들 세조가 꾼 꿈에 오늘 우리도 경의를 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세종과 세조 그리고 정인지, 성산문, 신숙주를 비롯한 훈민정음 창제를 도운 일군의 집현전 학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쓰고 이해할 문자를 만들어 글말과 입말의 일치를 통해 지식의 보국을 꿈꾸었습니다. 이 시대의 세종과 세조가 꾼 꿈, 즉 양반은 물론이고 양인들과 노비들마저 쉽게 알아듣고 쓸 수 있는 입말의 글이 이후 왜 쉽게 일반화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시대적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와 인쇄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또 조선은 정치적으로 신분제 사회로서
극소수의 양반 계층 외에 책을 읽고 지식 습득을 할 여유, 즉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유학의 나라였으니까 유학으로 과거 시험을 보고 과거 시험은 한문으로 봤죠. 한문을 쓰는 중심 문화의 지식인인 양반 유학자들에게 한문 불전은 물론이고 한글 불전도 그렇게 필요해 보이진 않았죠. 한문을 쓰지 못하는 주변 문화의 양인 및 노비들은 한문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 불전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너무 비쌌고 또 불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에게 한글 불전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유교 중심 사회에서 종교 자유 사회로의 변화와 또 평등 사회로의 변화와 또 같은 사회 정치적 변화, 이와 같은 사회 정치적 변화, 그리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경제 구조의 변화 등등이 더 필요했습니다. 1894년 대한제국의 모든 포고문을 한글로도 반포하라는 칙령도 있었지만 갑오경장의 신분제 철폐 이후 대한제국과 일제 식민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어와 한글 사용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법적으로는 양반 신분이 사라졌습니다. 양인 및 노비 그리고 승려는 독립적인 사회적 존재로 변했습니다. 같은 해 승려의 한양 도성 출입도 허용되었습니다. 1911년에는 사찰령이 반포되며 불교계가 일제 총독부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제국의 몰락과 일제 식민사회 하에서의 전 국민이 그 조상을 양반이라고 하는 사회가 촉진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조상이 노비인 사람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양반이라는 자기 동일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한문으로 관료를 뽑던 과거 시험이 사라진 시대에 한문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생산량의 한계가 있었던 전통 한지 대신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양지로 책을 인쇄하게 되면서 책값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었고 일반인들을 위해 책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당시 천도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한글 사용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불교 승려 백용성은 이에 크게 자극을 받았고 불경의 한글 번역에 대한 남다른 통찰과 실천을 하게 됩니다. 백용성이 금강경을 당시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영재가 조선일보에 27회 연재한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불경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백용성의 번역은 계속됐습니다. 이게 1921년, 1922년 그때 무렵입니다. 백용성은 1922년부터 1939년까지 22권의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한편 1464년 간경도감에서 발행된 금강경 언해의 원간본 계통의 책이 1495년에도 인출되었는데 한용운 선생이 바로 이 책을 복간한 중간본 책판을 보수해서 1932년에 많은 부수를 인쇄해 출간했습니다.
일제 식민 시기에 일본어와 일본 글을 써야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에 대한 반발로 한글과 한국어 사용은 오히려 독립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불전의 한글 번역은 탄압과 견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일군의 다른 민족 종교보다는 보편 종교라는 지위를 통해 일제와 타협할 여지가 있어서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1962년 마침내 조계종이 종단 3대 종책 사업의 하나로 불전 번역 사업을 채택했고 조계종에서 구성한 역경위원회 사업으로 시작된 고려대장경 전체 번역이 2000년에 완결되었습니다. 1991년 은정이의 대승기 신론 소기 해본의 역주서는 불전 번역에 새로운 반향을 주었고 이에 준하려는 번역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교수의 역주는 불교 학자들도 읽고 인용하는 학술 번역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미래 한글 세대에게는 외국어 같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은 한글 세대를 위한 한글 세대 학자들에 의해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2007년 한국불교전서 번역 사업을 시작해 2021년 1월 29일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외에도 개별 연구자들의 훌륭한 번역 및 주석서가 나오고 있고 다소 부족해 보이는 번역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불전 모두가 아직은 그것을 읽고 사유하며 그것을 논문에 인용하며 논하는 정본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번역의 정확성 문제라든지 번역문의 오탈자, 번역문이 비문이거나 아름답지 못한 점, 보다 상세한 주석의 필요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와 학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극복의 시간이 느리고 빠르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차차 극복되고 해소될 것입니다. 이외에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저술들이 외국어로 표현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번역은 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불교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번역들은 한국 불교 연구자들의 다양한 층위를 만들고 연구 범위와 관점들을 확대시킬 것이고 한국 불교학이 세계화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1차 문헌을 주로 다루는 불교 관련 연구자들과 달리 예를 들어 심리학자나 의학자와 같은 불교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서 불교의 응용 내지는 불교와 비교 융합하는 한국인 불교 연구자들이 불전을 읽을 때 굳이 한문 불전이나 산스크리트나 빨리 혹은 영어 불전을 읽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의미를 잃지 않고 추론이 잘못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로 가르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원효의 이름과 중음 이해처럼 앞으로도 각 시대에 맞게 우리말에 맞게 번역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생적 지혜 전통과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도입될 당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체제 사회였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와 문화 전통은 고대의 조선 문명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 중원 문명과 교류를 하면서 입말로는 고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회였고 글말로는 중원 문명, 글말인 한문을 사용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들이 한문 글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당대에 노장적으로 혹은 육아적으로 격의에 이해했듯이 고대 한국에서는 한국인의 격의를 통해 이해했을 것입니다. 고대 한국인들이 불교를 도입할 당시 어떻게 격의했을까에 대해서는 한국 불교학계에서 이렇다 할 진지한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고대 한국인들이 불교가 도입될 당시 고대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으로 격의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종교학이나 철학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병렬 교수에 따르면 고조선 문명의 고대 한국인들은 고인돌을 한반도와 만주 및 요하 지역과 산동성 일대에 걸쳐 전 세계 현존하는 고인돌의 60% 정도를 세운 고인돌 문명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고인돌 덮개돌에 별자리들을 새겨 넣었고 그것들이 현재까지도 남아있지만 또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전승했지만 그 기원을 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 고인돌과 고인돌 성혈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로 알려진 이오니아 밀레토스의 탈레스가 585년에 일식을, 그러니까 BC 585년이죠.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늘의 별들을 보다가 웅덩이에 빠졌었던 일화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사랑했던 것처럼 고대 조선의 한국인들은 하늘과 별들을 관찰했고 사랑했습니다. 박창범 교수에 따르면 우리 문명은 기원전 2333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의 별들이 루 별자리에 모였다는 기록 등 천문현상 기록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그야말로 천문학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그들이 만든 고인돌들의 덮개돌에 별자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현상학자 롬바흐는 고대인들은 결코 미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 조선인들도 결코 미개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조선 문명의 하늘에 대한 사유와 천문학 지식은 후대에 계승되었습니다. 고인돌 덮개들에 나타나는 28수의 별자리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계승되었고 조선 초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도 계승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10,000원짜리 그림 안에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윤병렬 교수에 따르면 그들의 고향은 하늘이고 죽은 뒤에 하늘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으로 돌아가 수많은 별들의 보살핌을 받다가 자신들을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이 은하수를 따라 남하하다가 생명을 관장하는 남두육성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이들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귀천사상과 윤회사상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불교의 육도윤회와 연기법을 그들의 이와 같은 자생적인 이해와
비슷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경천사상과 귀천사상 그리고 천손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연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대 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그들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대 한국인들의 별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한 사상은 불교를 이해하는 이해 틀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 안에 내재한 천명 내지는 천성의 고귀함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게 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내재적 불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불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효가 성자신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와 연관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자경 교수도 이와 유사하게 말하고 있듯이 보조진울에게 공적 영지로 이해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수준에서 이해되고 표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효와 같은 고향, 즉 경산 사람이었던 승려 일현은 그들 자신의 부계는 환인, 즉 하느님이고 모계는 웅녀, 즉 대지모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되고자 갈망한 곰은 동굴에서 수행의 시간을 거쳐 자신 안의 고귀함을 깨닫고 인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시다르타가 수행을 통해 니르와나를 얻게 되어 붓다가 되는 것으로 격이될 수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고대 한국인들이 붓다의 니르바나를 웅녀의 깨달음과 유사한 것으로 격이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능화가 1918년 신문관에서 나온 조선불교 통사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가 불교를 수용하고 교학이 일어난 시대이기에 경교창흥의 시대로 규정하였는데 그 경교창흥의 바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불교학계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교학 내의 학자들은 고대 한국인들의 자생적인 불교 이해들에 대한 연구에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한국 사상과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개척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원 언어를 이해할 대상 언어의 이해 틀이 비슷한 수준이 아닐 때 번역이 불가능하듯이 외래 종교인 불교를 도입 초기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 적어도 격의하기 위해서라도 비슷한 수준의 자생적인 전통 종교 사상 틀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통 사찰을 답사하다 보면 그 터가 불교 전례 이전의 전통 신앙지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7세기 원효와 같은 위대한 불교 승려가 신라에 출연하는 것은 신라 내의 자생적인 종교와 지성의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원효의 일심 사상은 하나의 신, 하늘에 계신 님인 하느님의 이해틀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쟁 사상은 삼국 통일의 여군적 사건과는 별개로 고대 조선의 자생적인 정치 사상적 메커니즘에서 출현한 합자 제도나 신라의 화백회의와 같은 정치 제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근저에 흐르는 존재지혜의 이해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치원 선생이 말하고 있는 삼교를 포함하는 풍류라는 현묘지도가 이런 종류의 자생적인 종교 전통이며 존재 지혜의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를 선과 교가 함께 융성한 선교 병융시대라고 이름했습니다. 이는 보조진울의 정해쌍수나 선교일치의 주장과 그 전통을 잘 정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후하는 조선시대를 선교 통일의 시대로 이름했습니다. 태고 보우의 임재종 법맥이 청어 휴정을 거쳐 후기까지 이어졌고 휴정이 선을 중심으로 교를 포섭하면서도 유, 불, 도의 조화를 말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는 화쟁사상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적 요청에 따른 응답 차원에서 고려할 존재 지혜 전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후하는 조선시대 불교를 쇠퇴기로 폄하하는 후루타니 기요시 같은 일본인 학자들의 제국주의적 시각과 달리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형성된 시기로 봅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서의 수와 인물 그리고 정보는 가히 숭유 억불의 시대로만 단순화해 간주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 불교학은 일본을 통해 수입된 유럽적 근대의 불교학 연구 방법론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식민적 관점에 반발하는 내용의 불교학 연구와 전통적인 강학과 주석적 불교학이 혼재하면서 이어진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재종을 계승하는 조계종단에서 간화선을 학문적으로나 신행의 측면에서 선양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승가대, 금강대, 위덕대와 같은 종립대학에서는 전문적인 불교학 연구와 교육이 계속되고 있고 그 외 여러 학교에서는 서양 철학과의 비교 연구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훈 교수는 서양 철학자이면서도 동양 철학과 한국 철학 그리고 불교 철학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실상 서울대학교에서 심재령과 같은 불교 철학 연구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영감을 준 분들입니다. 그는 현상학과 불교 철학을 비교하며 향내적 특징으로 불교 철학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라와 통일신라 불교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들이 있으나 그 이전에는 거의 다룰 수 없었던 백제불교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식 교수와 독일인 연구자 플라센의 해기운의 대승사론 현의기의 백제 찬술설 연구 논문입니다. 이 책은 원효 이전 저술로서 7세기 백제와 신라의 삼론학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불교 문헌학적인 연구 방법론에 입각한 많은 연구들을 내는 김천학 교수도 백제 삼론학의 실마리를 알 수 있는 연구들도 발표하고 있는 점은 현대 한국 불교학의 고무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박성배, 오버반, 심재룡, 기리성 교수와 같은 분들이 한국 불교 관련 연구로 영어권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1세대들이고 80년대에 연구물들을 내면서 다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후 UCLA 출신 불교학자들과 수니, 스토니브룩 출신 불교학자들과 UCLA 출신의 불교학자들이 대표적인 한국 불교 연구자들로 한국과 미국 학계에서 미국적인 한국 불교학으로서 한국 불교학에 많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박진영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학 특히 선과 하업 및 젠더 문제 등 폭넓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창성 교수는 불교학을 심리철학적 관점에서 비교 및 융합적으로 연구하는 등 한국 불교학계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철학자로 활동하며 불교를 연구하는 한국인들입니다.
최근 홍창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 임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연기와 이에 기반의 어떤 존재자도 고정불변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무아와 공의 가르침이 붓다 가르침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불교학자들과 현대의 승려들 가운데 이에 모순되는 참나라든가 주인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는 아마도 이런 홍창성 교수의 지적이 이원론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잡아함경에 마차의 질문에 대해 붓다가 무응답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아난다가 질문한 것에 대해 붓다가 대답한 중도적 답변과 중화함경 전유경에 나오는 만동자의 독화살에 비유에서의 반형이상학적 이야기를 들어 비판할 것입니다. 이것들도 현대 한국 불교학자들에게는 고민하고 연구할 주제 중심의 불교학 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프랑스 고등과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원호 박사는 프랑스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원효의 일심 사상을 비교 연구하는 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학위 논문의 부록으로 원효 기신론속이 해본의 프랑스어 최초 완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콜레지 드 프랑스에 재직하는 그의 지도교수인 호베흐 교수는 이 논문에 대해서 문헌학과 종교적, 철학적 사유체계를 동시에 보여준 논문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원호 박사와 같은 연구자들에게서 문헌학에 기반한 종교철학적 연구, 특히 프랑스적 철학에 기반한 어떤 한국적 불교학 연구가 나올지 잠옷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는 비교 연구 내지는 융합 연구들 가운데 의학과 불교학을 비교 연구한 융합 연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창립된 한국 명상치료학회나 한국 불교심리치료학회, 그리고 2008년 창립된 한국 불교상담학회, 이런 학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 명상과 심리학 및 치료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현대의 정신신경 면역학이나 심신의학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개정해 삼학의 실천과 수행이 통증과 고통을 완화하는 데 실제로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엔돌핀과 같은 진통제, 세로토닌과 같은 우울증 치료제, 도파민과 같은 파킨슨병 치료제 이외에 항암제, 소염제, 항산화제 등과 같은 무수한 내인성 약물들이 실제로 우리 신체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물질의 생성과 조절을 우리 마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며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 불교학 관점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한국 불교의 보편적 특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것을 찾는 것은 모든 배움과 물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붓다의 실체를 부정하는 무아의 중심 없는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해석학적 지평에서 중심 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학 관점에서 모든 불전은 한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경의 한글화 사업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전의 한글화 사업은 여전히 한국 불교학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한글 세대를 위해 지금 한국 불교학에서는 불전의 온전한 한글 번역이 더욱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